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등의 규제 지역에선 내일부터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높은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의 과열 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가졌을 경우 추가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집값별로, 지역별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설 신규 택지를 포함한 공급 대책은 21일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규제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서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이딴 영장 기각과 증거인멸 방조 의혹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난 당시에 구조에 나섰던 삼성 자체 소방대 구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의 소방대 모습은 준비 상태부터 구조 과정까지 전부 엉성했습니다. 밤사이 제주에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많아야 50mm라던 기상청 예보가 틀리면서 기상청이 또 폭우 중계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재화공들이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14일째 천막 농성 중인데요. 수년째 동결 중인 공인비도 문제지만 그 이면에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재화공의 이야기를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극단 학전의 대표이자 아치미스를 만들고 부른 김민기 씨가 2부 문화 초대석에 출연합니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리는 이유와 함께 그의 노래에 얽힌 뒷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그래서인지 강도 높은 세제, 금융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이 9.13 부동산 대책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가지시라.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곳에서 그보다 더 가지려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오늘 뉴스룸은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내게 끼치는 영향은? 이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우선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함께 사는 부모를 모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내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선 무주택자에게도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역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이번 9.13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 부분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돈줄 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나누어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이번 대출 규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돈을 빌려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LTV가 0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예. 건데 이 LTV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계속된 대출 규제로 30%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0이란 얘기는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외도 붙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가장 관심은 그러면 실수요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예, 아까 거는 뭐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A 씨는 집이 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예. 또 다른 케이스는 지방에 사는 B 씨는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에도 집을 샀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모를 모시거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아이가 전학하거나 입학하는 경우도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한 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예. 다만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는 원래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대출 이거는 예상대로 규제가 강해졌죠?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 이젠 40%로 대폭 줄어듭니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면 이 정책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출 말고 여윳돈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물은 점점 늘어나겠죠. 예. 앞서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듣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막는 동시에 세금 부담도 크게 늘립니다. 다만 그 대상은 한정적입니다. 크게 두 방향인데 집이 여러 채거나 집값이 매우 비싼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쏠리는 것까지 막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선 이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더 쪼갰습니다. 예전엔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면 똑같이 종부세율이 0.5%였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 원, 시가 18억 원이 넘는 1주택자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총 시가 17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됩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포인트 높습니다. 다주택자 범위도 넓어집니다. 규제 지역에 두 채만 갖고 있어도 3주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도 똑같이 적용하던 1주택자 세금 혜택을 크게 줄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도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80%까지 양도세가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내일부터 축소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사면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더 내야 하고 종부세 계산 때도 합산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소비자, 즉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에 실제로 누가 얼마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따져보죠.
벌써부터 시중에는 가짜 뉴스도 넘친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한 주택을 가진 노인에게 세금 폭탄이 예외 없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매기는 건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과표, 공시가격 이런 단어들이 벌써 막 튀어나오면서 좀 표현이 혼동된다 이런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 또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종부세를 매깁니다. 예. 이 공시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의 70% 수준인데요. 예. 즉 공시가격 6억 원은 계산을 하면 시가로는 9억 원 정도이고 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이 시가 13억 원이 안 되는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이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고 재산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네,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331만 명인데요. 이 중에 이 종부세 납부자는 27만 4천 명으로 집을 가진 사람 중에 2.1% 정도입니다. 이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절반이 넘게 몰려 있고 경기도가 뒤를 잇습니다. 예. 납부 세액으로 따져보면 서울이 62%가 넘습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주로 강남에 몰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수치는 최근에 많이 오른 집값까지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 마포나 용산, 여의도 등에서도 올해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낼 사람들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강북에서도 좀 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마포, 용산 이런 쪽을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안을 따를 경우에 시민들이 내는 종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얼마나 늘게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집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의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입니다. 이 공시 가격은 12억 7천만 원인데 여기서 집이 한 채니까 1주택자 공제액인 9억 원을 뺀 뒤에 내년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 85%를 곱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과표라고 불렀죠, 아까. 맞습니다. 예. 이 과표가 약 3억 2천만 원이 돼서 새로 이번에 추가된 세율 구간, 즉 3억에서 6억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세율은 0.7%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94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104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오릅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정부는 이 경우에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내년에 제가 85%를 곱했는데요. 예.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이 경우에도 실제 세부담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됩니다. 예. 물론 그것이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는 별로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여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흔히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진 노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지나치게 세율을 올릴 경우에 이 조세 저항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지만 2주택자 또 다주택자로 갈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오르게 돼서 종부세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예. 서울 강남의 시가 18억 원, 강북의 시가 12억 원, 총 아파트 두 채로 다 더한 시가가 30억인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강남 강북으로 나눴는데 굳이 그거 나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 그렇습니다. 합쳐서 30억.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종부세는 과표는 이 경우에 12억 원이 되고요. 예. 종부세는 현재 554만 원인데 내년에는 1,271만 원으로 7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예.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현재는 150%를 넘지 않도록 이것을 봐주고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도 300%로 조정이 돼서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금년에 150만 원까지 낼 수 있도록 봐줬는데 이제는 300만 원까지도 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세 주택, 3주택 이상자도 살펴봤습니까? 더 많이 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두 채, 부산에 한 채 해서 총 세 채, 시가 46억 원 상당을 가진 경우로 가정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재 1,375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3,061만 원으로 1,70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예. 이 경우 역시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이 적용될 경우에 주택분 추가 세수 4,200억 원을 포함해서 토지까지 합쳐서 총 1조 150원가량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이것이 과연 부동산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세금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긴 한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당초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발표가 21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늦어진 건 신규 택지를 어디에 마련할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과천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최대한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물론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도 일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만 공급이 집중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종부세 인상 등은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현행 종부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에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올리면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래세 인하가 빠진 걸 두고 세금만 거칠 뿐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금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급격하게 떨어진 기준금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등 채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 조짐에다 고용 쇼크 여파까지 닥치면서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의 근본 원인이 장기간의 저금리라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확산하면서 10월에 있을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증거 문건이 법원 밖으로 유출되는 걸 방조했다는 논란까지 나오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법원이 직접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힌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러나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최근엔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대법원 문서 유출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오늘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지만 논란이 됐던 영장 기각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등을 언급하지 않아 향후 법원의 협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취임 당시부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은 특히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016년 정은호 게이트에서 시작된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한 영장도 어젯밤에 기각했죠. 검찰이 판사들 진술까지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광열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이들을 통해서 수사기밀을 빼내 행정처에 전달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영장판사들은 수사기록 일부를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로부터 비리에 연루된 걸로 의심된 판사들의 가족들 인적사항을 건네받았고 관련된 영장을 놓치지 말라는 뜻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일부 이메일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영장 판사들로부터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법원은 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라서 죄가 안 된다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5형 발사 시험에 이용된 이동식 차량 관련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평양 북동쪽 29km 지점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지난 7달 동안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시설물이 철거와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지난 1일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불황아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단속 지시를 내립니다.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것은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죄수 번호가 붙었습니다.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성폭행까지 비일비재했죠. 사망한 이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럼에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원장은 한때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좀 해주면 용서해보려고 좀 시도는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혐의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불황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JTBC에 감금이 정당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란 겁니다.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 측이 119 출동을 막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119 신고를 할 경우에 외부의 사고 내용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삼성은 전문 인력인 자체 소방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이 119 구조대 대신 현장에 투입한 자체 소방대 구조 영상이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삼성 소방대의 모습은 준비 상태부터 구조 과정까지 소방대라고 하기엔 너무나 엉성하기만 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켰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각. CCTV 화면에 안전모를 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오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구조 장비는커녕 안전복도, 마스크도 보이질 않습니다. 구조대가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출입증을 주머니에서 꺼내기가 귀찮은 듯 주머니에 넣은 채로 몇 차례 시도하다 잘 되지 않자 그제서야 출입증을 손으로 빼듭니다. 가스 유출 사고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입문을 통과하는 데만 20초를 허비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구조대원이 등장한 건 10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이들도 일일이 출입증을 찍고 통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구조장비를 잊었는지 애써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사고 발생 후 10여 분 동안 나타난 삼성 소방대의 출동 모습 어디에서도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겠다는 긴박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삼성의 자체 소방대는 쓰러진 환자를 구출한 이후에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응급 환자 구조의 기본이라고 할 산소 마스크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들 것조차 없이 가서 환자를 질질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생명 유지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후 25분이 지난 오후 2시 24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삼성 소방대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더니 털썩 쓰러집니다. 다른 대원이 환자의 양 발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환자용 들것은 27분에서야 도착합니다. 그나마 한 개뿐입니다.
28분쯤 또 다른 대원이 심장 제세동기로 추정되는 장비를 가져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30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환자 이송은 32분에서야 시작됩니다. 구조 작업을 방해하던 출입문 보안 시스템도 그제야 해제됐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측의 해명과 자체 소방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의 연속입니다. 삼성전자 측이 2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구조 및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힌 부분엔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조대원이 바로 쓰러질 정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주 짙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1층에서는 하지 못했고 1층에서 올라와서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만약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진은 삼성전자 측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밤사이 제주에 시간당 최고 80mm의 장대비가 왔습니다. 300mm 넘게 비가 온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상청은 많아야 50mm라고 예보했고 또 중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로가 거대한 강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골목길엔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평소 시냇물이 흐르던 개천은 급류가 집어삼켰습니다. 넘친 물이 강둑을 타고 넘어 폭포가 생겼습니다. 태풍 쏠리기 지붕을 뜯어간 제주 복합체육관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과 가게엔 물이 들어차 집기류가 엉망으로 어지러졌고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 산간에 315mm, 서귀포시 186mm, 제주시엔 13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많아야 5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어제 저녁 호우경보를 내렸던 기상청은 비가 잠잠해지자 새벽 1시엔 호우주의보로 바꿨습니다. 새벽 2시부터 서귀포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내리자 바로 호우경보를 내렸고 새벽 5시까지 비구름을 따라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그 사이 산지엔 시간당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중부 폭우 이후 기상청이 또 폭우 중계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등으로 기압계가 계속 바뀌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메르스 추가 환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아직 모릅니다. 쿠웨이트는 조사를 해보니까 확진 환자 A씨가 자국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귀국 전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서 22일간 머물렀습니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쿠웨이트를 메르스 감염지로 추정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A씨의 감염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쿠웨이트의 검진 결과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A씨와 접촉한 68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검진을 안 받고 있다고 현지 업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일부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모두 음성이라는 현지 당국 발표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20여 명이 추가로 시료 채취를 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고. 현지 의료진의 콧물 채취 검사 방법이 메르스 검사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검진 방식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역학조사관 등 3명을 파견해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 세습에 교단이 제동을 걸자 당사자인 아버지 김삼환 원로 목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교단은 세습을 인정해서 논란을 불렀던 재판국원을 모두 교체했고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명성교회 예배에서 김삼환 원로 목사는 교회 세습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물려주는 것,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자기들이 타락한 거예요. 30분 가까이 이어진 설교에서 김 목사는 마귀란 단어를 10번 사용하며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 아들만 죽이느냐? 아니에요. 우리 식구 다 죽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맞을 수 없도록 맞은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앞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국원을 오늘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 재판국원은 부자 세습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중에서 파는 달걀 껍데기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보고 닭이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번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닭은 크게 4종류의 환경에서 알을 낳습니다. 방목장에 풀어놓는 방사 방식부터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평사,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까지 다양합니다. 밀집 사육 방식은 살충제를 써야 할 만큼 환경이 열악해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이런 사육 환경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사육 환경이 좋은 겁니다. 이 달걀은 닭장에서 키운 닭에서 나왔고 이 달걀은 풀어놓고 키운 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재 문구만으론 닭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자가 뭔지를 소비자는 모른다고요. 듣고도 또 잊어버려. 아, 일이 뭐였더라? 불안이 커진 소비자들에게 사육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중국에서 SUV 차량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으로 돌진해서 11명이 숨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죽고 싶다며 벌인 일입니다. 다친 사람도 40명이 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응급차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국 후난성 헝양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인파가 넘치는 광장으로 돌진했습니다. 황급히 피하는 행인들 사이로 충돌 후 의식을 잃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4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 54살 양모 씨는 충돌 후 차에서 내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방화와 폭행 등으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올해 1월에도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고의로 벌인 악질 사건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매우 불쾌하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한 말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구글의 임원들이 트럼프 당선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매체입니다. 백악관 등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브라이트바트 사이트입니다. 이 매체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2016년 11월 둘째 주 임원회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이민자인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가 대선 결과에 대해 당혹해합니다. A huge disappointment as an immigrant and a refugee conflicts with many of our values. 영상에는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 주요 임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 등도
매우 감정적으로 보였고 숨막혀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구글 임원들이 트럼프 지지자를 폄하했다고 했습니다. 2년 된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검색 뉴스의 96%가 좌파 뉴스라며 비판한 직후란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구글의 검색 결과가 편향적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주정부 법무장관을 모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과 칠레에 이어 독일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사제가 저지른 성학대 사례가 3,700여 건에 달했다고 독일 주교회가 확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보수파의 공세가 구체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독일 가톨릭 사제가 1946년에서 2014년 사이 저지른 성학대는 최소 3,677건이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과 디차이트가 독일 주교회에서 확인한 조사 결과입니다. 성학대에 가담한 사제는 1,670명에 달했고 학대 사례 가운데 6건은 성폭행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남자아이로 절반 이상이 13살 이하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의 38%만 기소돼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독일 주교회는 이번 조사가 피해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교황청은 내년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대표 100여 명을 불러 성학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추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가톨릭 보수파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주미 교황청 대사를 지낸 비가노 대주교는 지난달 교황이 미국 내 아동 성학대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며 퇴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교황이 그동안 성추문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교회 개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의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씨는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위자료 1,500만 원, 조비오 신부 유족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도 사실을 다르게 기록했다며 허위 사실이 적힌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주범 김모 양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된 박모 씨에겐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주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 가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중학교 때 친구를 놀리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A양 측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 해도 학생을 선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뮤지컬의 고전이죠. 10년 전 멈춰섰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20년 전인 1998년 구제금융을 받았던 IMF 시대를 비추지만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으로 여전히 고단한 지금 우리들 얘기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갱제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약혼자를 찾아 난생 처음 발디딘 서울. 옌베나가씨 눈엔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받은 IMF 시대라 할지라도
힘겨운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더 좋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 뒷차를 타래 또 밀려남고 기다려야만 하네. 10년 만에 다시 달린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여전히 서울의 가장 아픈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으로 아직 영원히 남아있는 거고. 독일 원작이지만 독일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1994년 공연을 시작한 뒤 4,000회를 끝으로 멈춰섰던 이 작품엔 여러 배우들의 꿈과 청춘이 녹아 있습니다. 각박하고 외로운 그 고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사이 간에서 생기는 어떤 그 위로랄까 격려 같은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거든요. 무대 속 1998년을 견디고 강산이 2번 바뀔 만큼의 시간을 지났지만 지하철 1호선은 우리가 과연 힘들었던 그 시절을 홀가분하게 벗어났는지 또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제작자인 김민기 씨가 잠시 후 2부에 출연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니스 US 오픈에서 심판과 맞선 세리나 윌리엄스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은 세리나를 비판하는 만평을 다시 게재했고 심판들은 앞으로 세리나의 경기를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호주 언론 헤럴드선에 다시 떼쓰는 세리나 윌리엄스가 등장했습니다. US 오픈 결승에서 테니스 라켓을 던지고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울기까지 한 세리나. 이를 비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가 여성 그리고 흑인을 차별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 만평을 이번엔 일면에 걸었습니다. 시사풍자에 성역은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들고 맞선 겁니다.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다는 세리나의 한마디에 노박 조코비치, 빌리진 킹까지 두둔하고 나서자 일부 테니스 심판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심판 노조를 만들고 세리나 경기를 보이콧하는 것까지 시사했습니다. You are the liar. And you stole a point from me. You're a thief too. 세리나가 심판을 심하게 모욕했는데 오히려 심판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나를 비판해온 국제테니스연맹은 당시 경기에 나선 포르투갈의 하무스 심판을 옹호하며 데이비스컵 준결승 심판으로 배정했습니다. 매너를 중요시해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니스. 하지만 세리나의 분노, 일방적인 관중의 야유, 심판들의 반발까지 이번 US 오픈은 가장 논란이 많은 대회로 남았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만드는 수제화공들이 공인비를 10,000원도 받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올 초 논란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인비가 좀 올랐는데 제화공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맞춤 구두부터 유명 브랜드 제품까지 가지각색의 수제화 가게가 모여있는 서울 성수동 거리. 이 수제화들을 만드는 제화공의 하루는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일찍 와서 퇴근이요. 뭐 보통 12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장에 출근한 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가죽 모양을 따라 테이프를 붙이고 구두 모양 틀에 망치질을 해 굽을 답니다. 구두의 외피를 자르고 모양을 잡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집니다. 평균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화공들은 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마다 공인비를 받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신발은 한 켤레에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공임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 초 텐디 등 일부 회사의 제화공들이 파업하며 논란이 제기되자 공인비가 소폭 인상된 상황. 하지만 제화공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하던 제화공들은 지난달 말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켤레 30만 원이 넘는 구두 공인비를 기존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본인들도 우리가 장인이래요. 근데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의 처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업 중인 재화공 중 13명이 2주 전까지 일하던 공장인데요. 지금 재봉틀은 멈췄고 텅 빈 채 일하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결국 하청업체 측은 본사와 논의해 공인비를 8,500원으로 1,500원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의뢰 입장하고 같습니다. 임금은 저희가 회사한테 충분히 저희도 얘기를 전달했고 하루속히 복귀하셔가지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공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노동자였던 재화공의 지위가 개인 사업자로 바뀌게 된 건 지난 2000년 무렵입니다. 당시 재화업체들이 재화공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 추워도 없어요. 나는 그냥 40년 전부터 그냥 일하던 노동자였고 내 밑으로 누구를 내가 고용한 적도 없고. 본사 측은 당장 해결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결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법정도 재화공의 노동권을 일부 인정한 상황. 재화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재화공들이 지난해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간암을 진단을 받았으니까는 일을 못 하잖아요. 업주한테 취업이 하게 좀 생각 좀 해줘라. 니네 개인 사업자인데 무슨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냐고. 당시 재판부는 재화공들이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당사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만들고 이들은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법니다. 그마저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고 퇴직금마저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 한 기술을 닦은 재화공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남들과 다른가? 자신에게 옳은가? 내일을 여는 빛이 되다. True Visionary, LS.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 1800년 5월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당시를 그린 이 장면은 술병에도 인쇄됐을 정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나폴레옹의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알프스의 가장 험준한 협곡을 넘는 영웅의 모습은 결연하고 날카로워 보이죠. 나폴레옹 역시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주문해서 유럽 각지에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진이 일반화됐지만 고귀하게 얼굴을 남기는 초상화의 전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산부요인과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검찰총장 정도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공식 초상화를 남긴다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초상화는 권위와 존경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마치 유럽의 중세, 공화국 이전의 귀족의 권위를 이어받은 듯 위험 있게 걸린 그 역대들의 초상화들은 그들이 본질적으로는 민중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상급자이자 임명권자는 민중이라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칙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그들만의 성역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들은 모두 자랑스러울까? 얼마 전 KTX의 해고 승무원은 대법원 대심판정 앞에 걸린 전임 대법원장의 초상화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의미. 실제로 최근 대법원의 초상은 그리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사법권을 되찾은 사법부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는데 전임 대법원장은 물론
빈자리가 성성했던 우울한 기념식의 한편에서는 위험 있게 걸린 역대 대법원장들의 초상화만이 허허롭게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나폴레옹의 초상. 19세기 화가 폴 드라로슈는 나폴레옹의 과장된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증을 거쳐 다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나귀를 타고 협곡을 건너가던 조금은 초라한 듯 보이는 영웅의 초상. 실제로 그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역사에 빛나는 초상만을 남기고 싶었겠으나 신화와 포장이 벗겨진 역사는 지극히 날것의 얼굴을 세상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긴 방시 세우고 풀린 바람에 예, 70, 80년대 저항문화를 상징하는 노래이죠. 아침 이슬. 그 후로도 한국사의 주요 변혁기마다 불렸던 이 광장의 노래를 직접 만들고 또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 극단 학전 대표인 김민기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이렇게 좀 뵙기가 힘든 얼굴인데 오늘 문화초대석에 특별히 좀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사실 뭐 인터뷰할 때마다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특별히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혹시 김 선생님은 긴장 안 되십니까? 죽겠죠, 뭐 여기.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풀려갈 겁니다, 아마. 예. 요즘 뭐 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많이 푸근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여 년쯤 전에 대학로의 어느 주점에서 제가 우연히 한번 뵀었고, 네. 그리고 처음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얼핏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실 여기 문화초대석은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랄까? 우리 대중음악사가 커다란 어떤 그 대하, 그러니까 큰 강줄기라면 그 발원지에 계신 분을 만나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무 거창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간 이후에는 문화초대석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아유, 그러시면 되죠. 방송 인터뷰를 어렵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 배우들을 앞것들이라고 그러고 앞것들이요? 예, 예. 스태프들을 뒷것들이라고 합니다. 뒷것들, 예. 근데 제가 뒷것들 두목쯤 되다 보니까 예. 앞에 나서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몸에 맞지가 않는 거. 예. 그래도 지금 뭐 뒷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에 나서셔서 노래를 하시던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뭐 거의 없어요. 음반만 내봤죠. 아, 그런가요? 네. 공연을 하신다든가 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한겨레 신문하고 결의 노래할 때 그 엔딩곡을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예. 그때도 저 이 공연장 맨 뒤 그 컨트롤 부스에서 불렀습니다. 무대 올라갈. 아, 그럴 정도셨습니까? 예. 아니 그런 분은 어떻게 그 노래를 만들고 가수로서 활동하실 생각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뭐 가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미술 전공하시고 예, 예. 목소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만들어 봤던 것뿐이죠. 예. 아니요, 근데 저는 이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낮아요. 아닙니다. 예, 정말 듣기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아이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 이슬이란 노래를 뭐 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 이슬 얘기도 좀 이따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급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네. 예. 이미 지금 10년 만에 다시 무대 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예. 10년 전에 그것을 그만두실 때, 즉 지하철 1호선을 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찾아주시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내렸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답을 지금 주셔도 됩니까? 지하철을 처음 시작하고서 조금씩 그 아동 청소년극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하철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동 청소년극도 이제 몇 편이 이제 쌓여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하철은 오픈런으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중단을 하고 이 아동 청소년 그게 지금 더 급한 일이다라는 예. 생각에 거기에 매달리면서 지금 10년을 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뭐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예. 그 돈 계산이 안 되죠. 예. 작정하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다시 지하철 1호선을 올리실 때에는 아동 청소년 그건 뭐 안 하시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91년에 학전 소극장을 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예. 그 동안에 올려본 작품이 한 15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막 늘어놓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맨 첫 작품이 지하철 1호선이었으니까 예. 이거서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왜 100회 한정 공연을 하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동 청소년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옮겨가시고. 아니 그 극장이 이제 하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극장이 둘이었었으니까 예. 한쪽은 지하철을 계속했고 그랬는데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또 해야죠. 근데 100회 한정 공연을 하신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속 찾아오시면 그래도 100회를 그냥 칼같이 끝내버리십니까? 지금은 15작품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또 몇 회 한정으로 또 올리고 그런 레파토리 시스템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15작품을 왜 꼭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까? 정리를 해 지금 막 너무 어수선하게 그냥 검증 없이 막 흐트러만 놨으니까. 예.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욕심이 있군요. 어느 시점쯤에서는 다시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 그런 단계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올리는 재공연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IMF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2018년의 상황을 담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IMF 시대가 갖는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그것 때문이신가요? 상징성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시절 것은 그 시절의 기록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예. 그러면 먼 훗날 뭐 또다시 몇 년 뒤 혹은 뭐 10년 뒤라도 좋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다시 달리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IMF 시절을 얘기하실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면 예. 전혀 다른 틀의 새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옛날 버전은 그냥 그 시절의 기록물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그 강나연 기자가 리포트할 때 그 기사가 좀 기억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IMF 시대로부터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거쳐왔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 하는 질문. 그런 것이 여전히 이 새로 올라가는 지하철 1호선에서도 담고 있는 정신인가 보죠. 서민들의 생활은
늘 고달프죠. 예.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작품을 어떤 관통하는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사라든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서울역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공부 할매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극 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정점으로 되어 있는 할매인데 그 할매가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그래도 산다는 게 참 좋구나 아가야. 예.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버텨내는 어떤 그런 긍정성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걸 대표하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지하철 1호선 하면 작품성도 물론 뭐 그렇지만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금 뭐 굉장히 대성한 배우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설경구 씨, 김윤석 씨 아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황정민 씨도 있었고 조승우 씨도 있고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공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배우를 택한다라는? 제가 우선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걸 공부를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예. 우선 제가 백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특성이 11명의 배우가 97개 배역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미 배우가 어떤 특정 캐릭터의 빛깔을 너무 진하게 갖고 있으면 다른 배역으로 변신이 안 되겠죠. 1인 다역 때문에. 예. 그래서 예전에도 늘 오디션 볼 때 항상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거의 백지 상태인 사람들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새로운 빛깔이 얹혀질 수가 있으니까 예. 늘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 들어오기 직전에요. 우리 김민기 선생께서 아침 미술이 왜 탄생하게 됐는가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건네들어서 지금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안달인데 참으면서 지하철 1호선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작자가 독일의 폴커 루드비히입니다. 그리고 그 원작을 공연했던 것이 그립스 극단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동 청소년극도 마찬가지고 그립스 극단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관계성 전혀 모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90년대 초반에 이제 학전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건비 아낄 겸 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게 그 독일 쪽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예.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초반에 제가 시작했었던 그 마당극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 극단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전문 극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하철도 독일에서는 청소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방면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래서 덜컥 그냥 물고 늘어졌죠. 사실은 그 폴커 루드비히 씨가 저작권도 한동안 받지 않고 네. 거의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취재 기자가 폴커 루드비히 씨를 직접 한번 잠깐 좀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기 씨와의 인연이랄까, 본인이 느끼는 감상이랄까 아주 짤막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예. Die Version von Kim Min-gi ist, würde ich sagen, politischer. Sie ist auch etwas jünger und aktueller. Sie ist noch härter als unsere. Es hat kein angedeutetes Happy End wie bei uns. Und das hat mir auch sehr imponiert. Es gibt vieles, was ich fand nach 1000
Mal Tantiemen reicht es. Ich wusste natürlich nicht, dass es 4.000 werden, aber ich hätte es auch dann erst recht gemacht. Das Theater von Kim Min-gi ist ein sehr armes Theater, es kriegt keine Unterstützung. Und das habe ich auch immer wieder gesehen und ich war so glücklich, dass er mir diesen großen Erfolg verschafft habe, dass ich es für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hieß, dann aufzuhören damit. Und dieses berühmte Hymne Morgentau habe ich auch versucht, so gut es geht, zu übersetzen. Und bei unserem Gastspiel in Berlin hat unser Theater es auch in deutscher Sprache für ihn gesungen. 예.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독일어로 들은 아침 이슬은 어떠셨습니까? 무반주 아카펠라였는데 예. 난생 처음 듣는 깜짝 그런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예. 깜짝 조를 했는데 그 전통적인 그 서양 교회 음악 아카펠라 예. 뭐 전형적인 그런 편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가사 번안 폴커 선생이 예.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그렇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속에서 안달이었던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아침 이슬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아침 이슬 얘기를 꺼내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 예. 얘기라서. 그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집이 정릉에서 수유리 우이동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야산에 있었고 뭐 무덤도 뭐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예. 반지하 창고 옛날에 뭐 연탄들도 갖다 놓고 예. 그런. 이제 거기를 처음으로 제 개인 작업실로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근데 늘 그림 작업하다가 이 작업이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예. 막히면 뭐 기타 잡고 노래 만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그림 작업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밤에 기타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래. 근데 한밤중이었는데 그때 그림 작업이 막혀서 이제 또 노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침 이슬이었는데 예. 가사를 그의 시련일지라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음악이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꽉 막혀가지고 이제 화성이건 멜로디건 더 나가질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나의 시련으로 바꿔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시련이었을 때는 뭐 예수나 뭐 석가 이런 뭐 성자들의 모습을 예. 묘사하는 뭐 그런 진행이었을 텐데. 근데 나의 시련으로 바꾸니까 금방 다 풀리더라고요. 끝까지. 그다음에 나 이제 가노라로 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그의 시련에서 나의 시련으로 그 자리 바꿈이 그게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 그 부분이 이렇게 읽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예. 애초에 그러면은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미술 작업이 막히면 노래로 가서 만들어 보고 다시 미술로 왔다가 네. 그림으로 왔다가 다시 노래로 가면서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곡이 끝내는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군요. 그림 작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서부터 어떤 구도를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텅 빈 그 캔버스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림 노래 작업도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예. 그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올라 하는 그런 가사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수유리 우이동 그쪽에 묘지 야산에 있는 뭐 무덤 뭐 그런 거가 그렇군요. 보였으니까 예. 그런 거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금지곡도 됐습니다. 개사도 욕을 받았고요. 웃기는 얘기죠. 예, 지금 그냥 웃기는 얘기 이렇게 5글자로 요약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실 그것이 크게 우리 지배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물론 너무나 많은 좋은 곡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가을 편지, 친구, 봉우리는 저도 저희 엔딩곡으로 냈었습니다. 네, 네, 철망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 수 없는 그런 좋은 명곡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침 이슬이 주는 부담감에서 한때는 그 부담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해방이 되셨습니까? 뭐 부담감이랄 건 없고 워낙 옛날 얘기고 예. 뭐 근 50년 전 얘기고 그러고서는 한참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87년인가 그러니까 한 17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걸 이제 처음 봤죠. 예. 처음 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 봤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부르다 보니까 저도 그때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예. 뭐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절절하게 이렇게 부르니까 예. 그럼 저 사람들 노래지. 뭐 그러고선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부담이랄 것도 없고. 그렇군요. 봉우리는 봉우리가 철망 앞에서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남북 관계가 가다 서다 이게 조금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저도 그것도 주목해서 엔딩곡으로 좀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봤습니다. 허락도 없이. 예. 어떤 상황에서 그 곡을 만드셨습니까? 꽤 늦게 만들었죠. 예. 노래 간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노래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 88 올림픽 직후인가 그때 짧게 그 남북 무슨 공연단 교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북한 공연단이 그 예술의 전당에 와서 하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때 의외로 그 뭐 군사정부였었는데 의외로 저한테 남쪽에서 올라갈 공연단의 구성을 좀 해달라고. 아 예. 그래서 대의는 대의니까 근데 구성을 짜다 보니까 엔딩곡이 하나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만들어봤던 겁니다. 안 그래도 엔딩곡에 딱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 근데 곡이 그렇게 큰 울림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2번이나 들었는데. 그때 군부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군요. 노태우 정부 때죠. 예. 89년인가. 그렇군요. 88년. 근데 그 전에 사실 군가도 지으셨습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소위 운동권 가요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군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 반주만 저 스네어 드럼이 들어갔을 뿐이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그 군인의 넋두리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현충일 때 최백호 씨가 예. 이거 부르는 걸 봤는데 군인의 날에는 안 맞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현충일이기 때문에 좀 연결을 지으려면 예. 지을 수도 있겠다. 결국 이게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때. 네, 금지곡이 됐죠. 예. 군가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주셨으니 아니 금지곡이 됐을 군가로 것 같아요. 지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고 예. 그때 전방 부대 군 생활할 때인데 이제 정년 퇴임 앞둔 탄약선임하사가 있었어요. 예. 상사님이었는데 자기 얘기를 다 들어달라고. 예. 그래서 그 상사님 넋두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아마 국방부에서 군 사기자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을 텐데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예. 80년 광주 때 그러니까 군에선 금지곡으로 돼 있을 때일 텐데 뉴스에 슬쩍 지나가는 그 장면인데 그 진압군이죠. 계엄군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고 이 노래를. 예. 예. 그 살짝 들렸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시위대가 저걸 투사의 노래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싹 오버랩이 됐는데 예. 그건 방송국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저는 들리죠, 그게. 예. 그래서 노래라는 게 아이러니한 그런 예, 역사의 한 장면이었군요. 노래라는 게 참 묘한 거구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 군에 계실 때 카투사로 일하시다가
복무를 하시다가 거기서 또 노래 하나 또 부탁을 해서 식구 생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불온적이어서 결국 어디 군대도 딴 데로 쫓겨나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다고. 그것도 전방부대에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아까 그 늙은 군인의 노래는 만든 동기나 만든 과정이나 그야말로 소박한 거죠. 예. 근데 그때가 뭐 대마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금지곡 이 TV가 그냥 클래식 음악만 방영하고 그럴 때일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부에서 그 전방 그 보안대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노래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입맛은 전혀 안 맞는다. 어찌 보면 김민기 선생께서는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소박하게 만든 노래들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창이 되고 칼이 돼서 본인한테 날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많이 오버됐다고 좀 안에서 저한테 그러는데요. 이제 좀 풀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다룬 곡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는데 사양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 쭉 만들어봤던 노래들이 어떤 의도, 어떤 계획하에서 이렇게 만들어본 그런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물론 그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그 작업하는 문법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노래가 그 세월호 장면 볼 때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 그때 제 심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쓰라고 했었던 그렇군요. 거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이슬을 빼놓은 김민기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죠. 뭐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뭐 정답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오늘 특별한 걸음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문점서는 비용 측에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CT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천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의 비용 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으로 70조에서 153조 원의 돈이 든다는 자료들이 있다. 몇몇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천문학적인 퍼주기라는 반응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민간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이었고 남한의 경제 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네, 보고서 원문을 봤습니다. 특히 그 원문을 작성한 담당자와 기관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금액은 맞던가요? 대체로 금액은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2014년 금융위가 낸 자료입니다. 제목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입니다. 통일을 전제로 해서 20년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드는 돈을 약 157조,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을 약 561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예산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인데 50% 이상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에게 대출하는 돈입니다. 30% 내외가 민간 투자, 20%가 북한 자체 창출, 약 3%가 해외 원조고 정부의 출자는 5에서 7.5%였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은 한국 경제의 유사일에
최대의 기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지 않고 전체 금액만 들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그냥 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5월에 낸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북한 인프라 건설에 총 11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는 정부 예산을 다 말하는 게 역시 아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등의 가능성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새로운 건설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한 3년이 좀 넘는 규모, 한국의 토목시장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라고 추정됩니다. 이게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로 볼 수 있다. 수주나 매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들한테 또 관계된 회사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시티그룹이 올해 6월 낸 보고서입니다. 철도와 도로 발전 같은 인프라 투자에 70조 8천억 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다만 민간 투자와 주변국 투자로 이 금액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광산 탐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서 강석호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낸 추계와 이런 보고서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인용을 했고 온라인에서 확대해서 재생산이 됐습니다. 이들 자료가 말하는 민간 투자 중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이 빠진 채 퍼주기 프레임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나도 안타깝다입니다. 예. 오늘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집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문제 삼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비아냥 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란, 고성과 야유가 좀 있었고요. 윤한홍 의원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이낙연 총리도 나도 안타깝다라고 답했습니다. 뭐가 안타깝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요. 정부의 고위 관료가 강남에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낙연 총리는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정부 고위 관료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손을 드시오로 잡았습니다. 무슨 손을? 왜 드는 건가요?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여야의 의원들이 서로 발언권을 달라고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여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야당은 우리가 반대할 게 뻔한데 상정을 못하러 하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얘기나 해보자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에 출석했던 조명규 통일부 장관이 오전 10시부터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야 돼서 이 상황을 조율해야 되는 강석호 위원장으로서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강석호 위원장이 계속 의원들의 발언을 좀 끊으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자 송영길 의원을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하자 정병국 의원이 나는 간사인데 발언권을 왜 안 주냐? 계속 협조했는데 이럴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사인을 줘서 송영길 의원만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정병국 의원도 짧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유기준 의원이나 원혜영 의원 등이 1분만 얘기하겠다. 제발 발언권을 달라 하면서 간청하곤 했는데요. 계속 오전 회의를 기다렸던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정작 본인은 질문도 몇 개 못 받고 본회의에도 20분이나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되게 그때 1분만 하겠다고 하고 1분 하는 사람은 또 없기도 하죠. 제가 쭉 시간을 봤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예. 손흥민이 필요해로 잡았습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할 줄 알았죠. 예. 예.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원로 자문단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예. 좀 조언을 들었는데요. 한때 대북 특사였던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흥민 선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6경기에 출전해 1골을 넣고 5골에 도움을 했습니다. 예. 즉 다른 선수들에게 골을 넣도록 밀어주는 건데요. 오늘 청와대에 설명하기에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자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서 위기를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돌리면 잘 해결될 거다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패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당신 공이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요. 라고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야 골을 넣기가 즉 북미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비가 내일 낮부터 충청도와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